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3회 온라인 진로 멘토링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저희 오늘은 노인복지 진로 멘토링 할 거예요. 저희 학교 동문이신 11학번 선배님들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1학번 이정혜이고요. 저는 하순에서 이루리 지가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이정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 이렇게 또 우리 후배님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도 그 옆에 우리 이루리 센터장님하고 동기입니다. 저는 현재 그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갈등조정심리학 1학기를 마치고 현재 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세 요양병원 사회복지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상담학과 3학년 조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상담학과 A9학번 이한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11학번 이제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 학교에 진학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먼저 말씀. 저는 이제 그때 제가 2011 학번으로 들어왔을 때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공부에 대한 뭐 저는 좀 취미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저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남편이 저한테 이거를 권유해가지고 저 몰래 등록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떠밀려다시피 이제 따라서 왔는데 막상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또 50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초반이 또 그동안에 그렇게 배운 것이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01학년 때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수료를 하고 사업이 약간 그 실패 경험이 있어서 좀 공부를 쉬고 있다가 우리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우리 신건사님이 꼭 호남신학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상담학과 우리 학과장님이신 박일영 교수님을 만나서 인연을 맺게 돼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금 현재는 지금 사회복지대학원 갈등교정심리학까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족합니다만은 우리 후배님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또 졸업하셔서 정말 다행인데,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대외 활동 같은 거 하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뭐 이제 나이 먹은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장성일이 동생하고 우리 그 이정혜 학우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제일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셋이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같이 전부 또 신학도 같이 이렇게 복수 전공해가지고 다 무사히 이렇게 4년 잘 졸업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 도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 먹어서 우리 미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적할 수는 없었는데 대신해서 저희들은 한 가지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발표 수업이나 이렇게 그 대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필들보다는 사회 경륜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그 경험이 축적이 돼서 그 우리 학생들보다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족한 학생들 다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좋은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 경험을 통해서 발표 같은 거에 좀 잘해주셨고, 그럼 또 혹시 학교 생활 하시면서 대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때 상황이 제가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학교 생활을 뭐 즐겁게 지냈다 이런 건 없었고, 너무나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학교를 오다 보니까 젊은 우리 그때 이제 막 그 20대 초반 그 학우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젊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젊어지고 또 그 우리 학우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우고, 또 컴퓨터가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컴퓨터를 그때 당시는 할 줄 몰라서 그 글씨로 써가고, 또 모르면 남편 도움 받고 이렇게 했던 거, 또 그때 이제 그 당시를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졸업까지 그냥 여기가 신학대학교이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옆에 또 우리 계신 하구 또 의지하면서 우리 교수님 또 도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저는 학교 생활을 마쳤던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학교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 같은 거 나눠보는 시간이었고, 나이 들면 부인만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 잘 들어서 늦게 이렇게 공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훈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때의 장단점이라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그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어울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돈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베푸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 사과 이런 것에 뭐 이렇게 간식 이런 거는 제가 좀 많이 좀 도맡아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항상 그 이 경우 하면 이렇게 베푸는 이렇게 삶 산다고 많이 이렇게 자랑해 주시고 하셔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그 제 늦깎이 학창 시절을 좀 더 행복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아무튼 그 무사히 이렇게 4년 동안 잘 졸업하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또 교수님 지도받고 우리 또 좋은 학우님들 막 만나고 또 이렇게 신앙심도 더 깊어지고 우리 또 집에 있는 신권사하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특이한 게 좀 팔남이 아빠로 좀 우리 학교에서는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5남 3녀 아빠입니다. 그래서 좀 팔남이 아빠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학원에서도 팔남이 아빠 그렇게 하면 다 통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 많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센터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아무튼 학생들 레포트 같은 거 특히 이제 PPT가 좀 약하니까 우리 학생들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발표 수업은 제가 이제 전적으로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선배님 혹시 어떤 점이 장단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장점은 이제 그 세대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20대하고 저는 40대 후반에 와서 50대를 가다 보니까 엄마하고 이제 저를 부를 때 우리 그때 같은 학우들이 이모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 났는데 젊은 학생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 우리 젊은 그때 학우들이 가졌던 꿈, 또 생각, 또 나가는 분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배웠고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우리 그 젊은 그때 학우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배우기도 하고 공부 특히 컴퓨터를 제가 잘 모르니까 PPT 같은 작업할 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영어 정말 영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영어 같은 거 이제 영어 수업 이제 그 받을 때 영어에 대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는 영어를 대부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학우들은 기본이 다 회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영어에 대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외톨이 또 이제 너무 젊은 그 젊은 학우들이었고 또 저는 이모님이라고 좀 호칭을 받다 보니까 이제 같은 또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남자분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남성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그 좋은 시절이었다고 봅니다. 이모님이랑 호칭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저 이모님. 그럼 어떤 호칭이 혹시?
글쎄 그때는 이제 생각 안 해봤는데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이모님이 훨씬 정겨웠던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그렇게 저를 이모라고 생각을 해주니까 우리 특히 여하구들이 더 많이 또 자기 이모들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제가 진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실력이 좀 늦어졌어요. 그러면 다 그 학우들이 챙겨서 특히 시험 볼 때 이런 거 좀 이제 이렇게 그 문제지 정리해주면 제가 애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많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는 이제 참고로 삼촌이란 별명을 많이 불러요. 거의 다 삼촌이죠. 예. 우리 그 제가 이제 큰애가 88년생이니까 거의 뭐 그 같이 학우들이 다 더 어리고 그래서 저한테는 삼촌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삼촌이랑 호칭은 어떻게 마음이 좋았죠. 정겹고 아무튼 그래서 결혼식도 또 졸업하고 가서 몇 번 참석도 하고 근데 카톡에 올라오면 좀 애들이 또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야 세월 정말 빠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장혜정 학우님께서 집에 계신 신권사님이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아니죠. 제가 더 고역이죠. 내가 신앙심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신권사는 기도로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 늘 세상 것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예부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나님을 못 찾게 되고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많이 지금도 갈등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다 내려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모 선배님, 산촌 선배님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이제 그걸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합된 질문이 있고 또 예, 이제 예, 예. 선배님께 드린 질문, 예, 또 예. 선배님께 드린 질문 예, 이렇게 예. 따로 있는데 이제 먼저 통합된 게 질문이에요. 이제 재가복지센터장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사회복지실장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 재가복지센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4년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면 2급부터 나오는데 2급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재가복지센터의 어떤 것을 센터를 개원할 수 있어요. 재가복지는 그래요. 그럼 2급 자격증만 있으면 네. 그래서 신고제에서 2019년 12월 12일부로 이제 지정제 쉽게 이야기하면 허가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 남구만 같은 경우도 재가복지센터가 60개에서 30개가 허가제로 바뀌기 전에 좀 그 심사하기 통과하기 어려워서 30개가 좀 급속도로 불어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 재가복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사업입니다. 스스로 자기 사업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나 요양원 이런 데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월급쟁이죠. 강주 전남이 가장 그 급여는 좀 열악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는 보면 보통 초입이 뭐 연봉 한 2,300에서 2,500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강주 전남 같은 경우는 뭐 2,000에서 2,200, 3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처음 이제 경험 없고 그러시면 그래서 이제 그 요양원하고 재가복지는 사장님, 요양원은 월급쟁이 이렇게 정의하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뭐냐면 재가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 방문 요양 좀 우리 선생님 이제 우리 학우님들은 좀 생소하겠지만 재가복지는 방문 요양이 있고 방문 목욕이 있고 주 야간 보호가 있고 요양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저처럼
이제 센터를 하나 차려가지고 센터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우리가 4년을 졸업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인해서 제가 센터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원에서도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사회복지사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이경호 학우님처럼 또 요양병원의 사회복지사 실장으로도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년제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제가 저처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이라고 하니까 저처럼 센터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차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여러 군데 필요한 취직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와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가복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또 주야간 보호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학우님도 배우신 학우님들도 있겠지만, 주야간 보호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유치원처럼 아침에 시설로 왔다가 하루 종일 거기서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오후가 되면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을 주야간 보호라고 하고, 방문 요양은 집에서 요양보호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집으로 가셔가지고 어르신 댁에 집으로 가셔서 케어해 드리는 거예요. 밥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도 가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방문 목욕은 목욕차가 있어요. 이제 뭐 사랑의 이동 목욕차 하고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목욕차 안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제가 복지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복지. 그 다음에 시설복지는 요양원. 요양원도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 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요양원이거든요. 그 요양원을 시설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경옥 그 학우님이 지금 하고 다니시고 있는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하고는 별개예요. 제가 복지하고는. 이제 제가 복지는 이제 65세 이상 된 어르신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자격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 차후에 또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 시설복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갈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심사를 합니다. 한 달에 2번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원 2명이 나와서 어르신 상태 보고 또 의사소견서 보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번씩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등급 1등급부터 뭐 2등급, 3등급, 4등급은 약간씩 장애 있으신 분들, 치매 등급이나 있고 하신 분들, 4등급, 5등급 이런 등급을 받는 어르신들만 입소할 수 있는 것이 요양원. 그다음에 요양병원 말 그대로 요양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릴 것 없이 상병만 되면 뭐 골절이나 뭐 뇌출혈이나 뭐 손발이 마비된다 하다가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가서 마음 놓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다른 급성기 병원은 보통 2주 입원하면 다 퇴원시키죠. 요양병원은 그러지 않고 상병만 되면 이렇게 쭉 1년이고 2년이고 거기서 생활하실 수 있는 곳이 요양병원. 대신해서 요양병원은 요즘 이제 등급제다 보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거의 식비만 냈고 또 차상위 계층 뭐 이렇게 암 코드나 뭐 이런 상병이 있으신 분들은 약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약 45만 원 정도 수준이고, 일반 의료보험일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 이쪽 저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리치료, 양한방 협진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찜,
침, 뜸, 부항,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종류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정서적인 활동 프로그램, 뭐 인지, 음악, 미술, 놀이, 종교, 일상생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생일잔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선입견 같은 게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 그러죠. 충분히 올 수가 있고. 보통 요양병원 하면 나이 드신 분들만 와서 다 죽어가지고 나간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입견을 빨리 깨게 좋습니다. 요양병원 하면 요즘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렇게 요양도 하시고 힐링하시고 건강도 찾아서 나가면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요양병원 하면 꼭 선입견을 버리시고 나이하고 관계없이 갈 수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모 선배님은 직접 개원하신 거예요? 라고 장혜정 아버님께서. 네, 이제 저도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제가 아까도 자꾸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플러스가 컴퓨터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 제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뭘로 먼저 갔냐면 주야간보호의 송령이라고 하면서 이제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꼭 하시는 우리 학우님들은 1급 운전면허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제가 그게 있어가지고 스타렉스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다 모셔다 드리는 이제 그런 일을 알바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노인하고의 이제 나이도 제가 50대니까 맞고 어르신들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노인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강주에 있는 제가 노인복지센터에 또 취직을 했어요. 1년간.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경험을 얻고, 또 제가 노인복지시설이 이런 거구나,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좀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두루 조금 경험을 쌓고, 또 어르신에 대해서 알고, 또 제가 복지시설이 뭔지, 방문요양이 뭘까 하는 것들을 좀 알고 나서 제가 이제 직접 센터를 차리게 됐습니다. 장혜정 아버님께서 1급 시험은 안 보시고 2급 자격증으로 두 분 다 활동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1급 시험을 한번 봤어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생겨서 다시 아직 도전은 못했고, 저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제가 센터를 개원하게 됐어요. 덧붙여서 저도 이제 2급은 졸업과 동시에 1급 시험은 봤었는데 공부를 안 한 탓으로 떨어지고, 특히 이제 현장에서 사회복지 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1급이나 2급이나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대신에 1급 사회복지사는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요. 정신병원이나 정신병동 이런데, 또 학교 사회복지 이쪽으로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그쪽 학교 사회복지 그쪽으로 가시려면 1급은 반드시 따야 되는데, 합격률이 저희 때도 26.3%가 돼가지고 공부를 너무 다들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랬고. 근데 그래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학우님들에게, 후배 학우님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2급이어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젊으신 우리 학우님들은 그래도 1급이 있을 때와 2급이 있을 때는 제가 센터를 차려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급보다는 1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안정을 시켜놓고 한번 제가 1급에 도전을 해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 뒤에 계신 분이 남편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시험을 봐볼까 하고 운운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으신 우리 후배 학우님들은 한 번 정도는 그거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2급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자신감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 조금 열심히 이제 더 노력을 해서 4학년 때 1급 자격증을 따두면 좋겠어요. 선배님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경험상 1급 자격증 좋고 예. 운전면허도 일종의 예, 좋고 예, 예. 그건 꼭 있어요. 필수고 또 뭐냐면 컴퓨터.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저를 부를 때는 센터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센터장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 조금 그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좀 공부를 좀 할 걸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정부에서 해주는 거 ITQ 그거는 하기는 했어요. 다 세 가지 엑셀이랑 PPT랑 다 이제 한글이랑 배우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사무 능력을 할 때 보니까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학우님들한테 더 당부 드리자면 꼭 커말은 따셔가지고 엑셀은 내가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될 경우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위에 이제 뭐 사무장이랄지 국장님이랄지 이제 더 있던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무적인 걸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서류를 갖고 가면 훨씬 그 직장생활 하기가 편하고 좋고 또 제가 컴퓨터는 못하지만 센터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컴퓨터를 잘하는 또 사회복지사가 좋더라고요. 못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들도 조금 커말 추가로 그랬으면 이제 개인적인 저와 같이 이렇게 센터로 취직을 했을 경우나 또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회계. 또 회계도 이제 지금은 사회복지가 이렇게 엄청 그 영역이 넓어져 가지고 저희가 하는 센터에서도 회계 재무가 가장 그 감사의 첫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은 저희가 이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이게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라 돈이니까 쓰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까지 재무까지 배우고 나온다면 어디를 가서 일을 해도 또 당당하게 아마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서동근 학우님께 질문 주셨는데 치매 요양병원도 있나요? 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치매 요양병원은 다 그 요양병원마다 틀린다마는 그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그 아무 데도 못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데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 차단시킨 거죠. 문도 제대로 본인이 열 수가 없고 상대방이 열어줘야 되고 그런 경우인데 치매 요양병원은 따로 있는 건 없고 그 강주에는 이제 그 광역시의 치매 안심센터는 조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저기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 그 치매 안심센터가 있고요. 그럼 각 강주에는 지자체마다 구별로 치매 안심센터가 보건소 내 2층이나 또 따로 별거로 해서 그 치매 안심센터 있고 거기서 검사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프로그램까지 다 진행하고 있고 현재 치매 요양병원은 따로 있는 건 없고 병원마다 치매 병동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저희들도 치매 병동 보통 7인실, 8인실 해서 거의 이렇게 그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매 병동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딱 그 같이 숙식하면서 그렇게 그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사전 질문지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옛날부터 대두되던 사회적인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돌봄 서비스 영역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글쎄 이제 이건 진짜 정말이지 이 질문은 너무 학술적이고 또 저희가 이제 뭐라고 정의를 내려서 어떻게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분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를 처음에 학교 1학년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아마 박일원 교수님이 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가 뭐고 사회복지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부분을 아마 질문으로 던져가지고 조사를 해갖고 오라겠는데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냐 그런 부분이었어요. 맞죠, 교수님?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복지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어르신들을 댁으로 방문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우리 고령화된 이런 어르신들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지 않나 이제 하고 더 깊숙한 문제는 아마 우리 교수님이나 어떤 지식인들이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학대에 다니고 있는 만큼 이제 교회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와 사회복지센터를 연합하거나 아니면은 요양보호센터를 교회에서 연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도 뭐 그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요양원이나 제가 센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의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고 그 시설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특히 우리 그 통합 측 대표 주자인 월감교회 같은 경우에도 요양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다른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직접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사회복지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많이 그렇게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저희 사회복지대학원 선배님이신 신안에 계시는 이승만 목사님도 지금 신안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복지센터하고 요양병원까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목사님들의 마인드가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얼마나 깨어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의 역량으로 이제 실제로도 많이 연합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경호 학우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교회하고 사회복지 이 제가복지센터 어떤 부분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엔 저도 신학대학을 와서 다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실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문을 닫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봉사 부분이에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지만 무조건적인 봉사는 또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일이든지 절제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런 노인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같이 욕을 먹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밖에 봉사를 못하느냐. 봉사는 한계가 있거든요. 절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회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제가 시설들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안 내요. 사실은 또 이제 더 깊숙한 문제지만 자기 본인 부담금이라 해서
본인들이 내야 할 돈이 있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면 아이고 뭔 교회가 돈을 받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닫았던 여러 목사님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집사예요. 근데 이렇게 집사님들이 운영을 하고 교회에 전적으로 이끌어가면 교회하고 제가 이런 복지단체가 마찰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핍박받는 뭐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미처 알지 못했는데 이제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배 진로 멘토링 벌써 3회 차인데 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게 돈에 관한 문제가 빠지지 않거든요. 질문 중에 요양원, 요양병원,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먼저 말을 하면 이제 저는 제가복지센터를 이제 먼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복지센터 중에서도 저는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을 저희 이제 센터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방문 요양이라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 집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어르신의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집에서 일반 뭐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 병원 간다 그러면 자식들처럼 그냥 같이 병원 동행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은 그렇게 그냥 방문 요양은 큰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사무실 한 5평 정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제가 아파트에가 있어요, 사무실이. 그래서 아파트 17평짜리를 제가 세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요양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뭐 탕비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아파트 안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파트를 이제 그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이제 시골 하순이거든요. 하순이는 아파트 값이 싸요. 그래서 200에 20만 원짜리예요. 월 200에 20을 제가 얻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컴퓨터 처음에 시작할 땐 컴퓨터 한 대, 남편 거 한 대, 저 거 한 대 이렇게 복사하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요양에서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초기 자본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네. 그런데 경험 없이 하면 어렵죠. 근데 이제 저는 맞아. 먼저 2년을 경험을 쌓았고 또 어르신들 대하는 방법, 또 상담하는 방법, 또 저희가 진짜 저희 학교가 너무 좋았던 게 상담하고 같이 복지하고 상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상대방의 심리를 헤아릴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언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양을 하다 보니까 목욕하고 요양은 저희가 가서 이제 도와드리지만 어르신들은 목욕탕에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문 목욕차를 저도 구입했는데 목욕차가 좀 구입하는 게 좀 비쌌어요. 저희는 목욕차를 한 5,60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컸지. 요양 그 방문 요양에 대한 사무실이나 집기 이런 사무실들은 이제 처음에는 필요로 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제가 센터장 겸 사회복지사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더 기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아시게 되겠지만 사회복지사 겸 센터장으로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비용이 초기 그 자본금이 이제 그 요양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지금 목욕차 한 대 구입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2018년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3분이 됐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면 보통 9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9명은 되게 보면 한 명당 보통 그
실평수가 약 한 7평 정도 돼서 7963, 약 한 63평 정도 되는데 그 집을 구하면 됩니다. 요양원은.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또 뭐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 AN이죠.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3명, 약 5명에서 6명 정도 있으면 요양원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가냐, 전세냐, 뭐 임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죠. 그래서 요양원은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9명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제 그 평수에 따라서 인원은 허가받을 때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그 인가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인만 의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지상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뭐 사무장 병원이라고 그러죠. 돈 있는 사람이 의사를 내 친척인 양 고용해 가지고 사무장 병원을 개설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의료비는 다 이렇게 빼먹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팔고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 한 명이 거의 어르신들을 35명에서 40명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저희들 병원에도 야간방 의사들 7명 있습니다. 7명. 예. 그래서 7명, 40명이면 47, 28, 28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특히 이렇게 그 요양원 같은데 이런 데는 시설들은 보통 2.75명당 요양보호사들 1명입니다. 보통 전에는 3.3명이었는데 약간 그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 요양보호사 인력, 행정 인력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그 대금 정원이 정해진 것 같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243베드입니다. 243베드에서 지금 약 한 200명? 100% 찰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어르신들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질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건 살짝 연결이 됐는데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 재가복지센터 운영 시에 직원 모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원은 사회복지사가 시설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차리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렇게 행정적인 뭐 집사식으로 해가지고 시장 봐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력 필요하고요. 요양병원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의사가 대표원장이 되고 뭐 서로 이렇게 협진을 하기 때문에 2명, 3명 이렇게 합동으로 하신 요양병원들이 많습니다. 제 양동의 백세는 우리 김기상 가정의학과 원장님 단독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정혜 센터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직원을 직원 모집을 고용. 하는 내용인 아, 거라서 직원. 저는 이제 직원 채용을 할 때 이제는 워크넷 그 고용보험센터에서 하는 이제 워크넷에다 저희가 그걸 올려요.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연락이 오면 먼저는 이력서를 받고 또 이제 경험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좀 한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고 또 제가 그 4년제를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녔지만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다닐 때는 4년이 무의미한 시간이지 않냐. 뭐 인터넷으로도 딸 수 있는 자격증도 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4년을 여기서 다녀야 되나 하고 정말 생각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4년을 졸업하고 현장 실무에서 하다 보니까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배웠던 그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념이나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정서적으로 제가 다듬어져 있더라고요. 확실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땄던 사회복지사 했던 어떤 젊은 선생님들하고 또 제가 4년간을 다녔던 제 마인드하고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더더구나 우리는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할 때 제일 먼저 그걸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컴퓨터도 엑셀
엑셀 정도 제가 잘하는가 보고 또 또 어르신들과의 어떤 상담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인지 이제 저희는 노인복지니까 제가 노인복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위주로 이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채용하고요. 어떤 말이 좀 그 어르신들보다 좀 뭐 빠르다, 이제 이렇게 말이 좀 세다고 해야 할까, 젊은 용어로 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조금 그 채용하는 부분에서 그거는 좀 배제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워크넷 그런 것들을 네네. 통해서 채용을 하고 네네. 이제 또 이제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좀 면담을 하죠. 면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요건이나 또 뭐를 잘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말할까요? 급여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저는 특별히 제가 4년 동안을 그 다녔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경력수당을 제가 좀 특별히 드리고 있어요. 다른 센터에 비해서는 경력수당은 제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해 이렇게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제 재가복지 센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직원들이 그 임상병리사, 또 방사선사, 또 사회복지사, 또 간호사도 RN, AN, 전무사는 AN 이렇게 하고 요양보호사, 남요양보호사, 여요양보호사, 그다음에 뭐 관리과 직원, 행정직, 뭐 총무과, 관리과, 뭐 그 업무과 이렇게 다 파트별로 다 그 국가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영양사, 조리사 이런 식으로 다 그 조건은 돼 있습니다. 되게 보면 뭐 그 RN 간호사들이 제일 급여는 많이 받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사들이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나 조리사 이런 그 국가자격증이 있어도 아무튼 그 간호사 RN들보다는 무조건 적습니다. 급여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경력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병원 사회복지사들은 저는 약 한 그 연봉으로 치면 약 한 3천 정도. 근데 현금하고 이제 그 통장으로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수령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좀 이렇게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일반 병원 있는 사람들은 뭐 최저임금 거의 뭐 수준 못 면하죠. 약 한 200이면 2,400, 2,500 그 정도 수준이고 저는 좀 거기다 조금 인센티브 좀 더 받아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구 사회복지사 얼굴 보면 최저임금. 저요? 비밀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 사무실을 좀 개원해가지고 센터 차렸을 때 저희 이제 여기 뒤에 계신 남편이 이제 재무 회계를 맡아서 해주시는데 2개월 지나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에 100만 원 받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8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 10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20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많이 망설이다 나왔지만 우리 젊은 학우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저처럼 나이가 많아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신 또 뜻을 가지고 계신 여러 학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 다음은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면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해나가다 보면 또 잘 될 것 같고 또 우리 저처럼 나이 많으신 학우님이 계시다면 좀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시작을 했지만 땅도 보고 있어요. 주간보호나 이런 그 이룰이라고 하는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아마 한 3층 정도 제가 이제 지어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또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호남신학대학교를 멋모르고 들어와서 시작했지만 또 4년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그 4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저한테 정서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큰 밑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인터넷으로 사회복지사 따가지고 온 여러 사회복지사는 인정을 제가 잘 안 합니다. 인정이 안 되죠. 예, 인정이 너무 안 되죠. 달라요. 인정이 4년을 다니신 분들하고는 생각 그 마인드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또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도 음. 이제 이렇게 센터를 차리거나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인데 어. 자기 소유의 건물인 경우 법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법인이지 않은 한은 아, 이제 저희처럼 개인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각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을 때, 그 전에는 이제 신고제였잖아요. 할 때 저희가 이제 코드가 있어요. 1번은 요양원이나 이제 그런 데가 1번이 나오고 코드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번인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누군가가 후원을 해준다면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3번으로 나가는 또 그런 번호가 있거든요. 고유 번호가. 이제 그런 번호들은 후원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이제 2번인 저희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후원금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건물이지만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재가복지센터나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은 방금 2번 코드라 했죠. 그런 거는 후원자를 모집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후원자는 이제 사업계획을 잘 냈고 하면 사랑의 공동모금이나 이런 데서 그 목욕차나 그 사랑의 열매 차 그려진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거 전부 사업계획 내에서 그 정부로부터 이렇게 후원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 특히 이제 요양병원 이런 데는 후원자를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양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후원자를 모집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것만 잘 해도 아무튼 큰 그 연말에 가서는 그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많이 돌려준다는 그런 그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들은 뭐 5,000원 구자부터 시작해서 10,000원 이렇게 매달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특히 이렇게 그 대기업 삼성이나 한전이나 이런 데하고 MOU나 맺고 그러면 물품 지원 뭐 엄청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무튼 그 후원자들 모집하는 그 요령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센터장이시고 복지센터를 이제 차리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차리실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차리셨는지, 아까 아파트 사무실하고 목욕차 준비하셨다 하셨는데 그 외에 뭐 다른 거 준비하신 게 있으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게 이제 준비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사무실이 이제 제가 노인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어르신을 보고 대상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무실을 아무리 내가 이제 열었지만 대상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물품으로 준비를 하는 것보다 어르신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이랄지, 또 어르신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상대방인 어르신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어떻게 잘 전달을 할 것인가, 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제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그 실무적인 것들에 제가 다니면서 좀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이거 이제 대상자가 없으면 사무실을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꾸며놨다고 하지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저희 센터, 이룰이라고 하는 센터에 등록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배우러 다니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센터장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가 네. 그냥 일반 직원들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센터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센터마다 자기의 어떤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업무가 분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센터하고의 비교보다는 제가 여기 왔으니까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을 저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희 센터는 처음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사회복지사 겸 센터로 일을 할 때는 제가 나가서 대상자 발굴,
이제 우리도 아마 사료 관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상담이 들어오면 대상자 발굴, 또 가서 대상자인 어르신하고 또 보호자하고 그 이 요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 했어요. 혼자 이제 처음에는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 이제 그 남편분께서 업무적인 일을 했죠. 근데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사무 처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그 계약서에 또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하면 포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보험공단 포털 안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 사회복지사들은 또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사 하는 업무는 그렇고요. 이제 센터장인 저는 다니면서 요양 그 대상자 어르신을 발굴을 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하고 또 어르신이 있으면 대상자 어르신이 계시면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잖아요. 그 요양보호사 관리까지 이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집에 가서 어떤 어르신 집에 이제 어르신들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이제 노인들의 특성은 고집이 세잖아요. 그리고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온화하게 해서 요양 선생님하고 어르신하고 잘 융화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제가 더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원활하게 사무실 이제 운영이 되고 또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저 센터장인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사회복지사는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자 관리 또 필요한 어떤 서류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제 담당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까 급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직원분들 급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이제 그 플러스 조금 알파. 경력수당? 플러스 알파. 경력 수당이 있고 저희는 플러스 알파라는 건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없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 나중에 사무장이라는 직책에도 오르게 되고 또 국장이라는 직책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럼 사무장에 따르는 직책 수당이 있고 또 국장에 따르는 직책 수당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리고 초봉은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한 200에서 조금 더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통비도 이제 멀리서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남평 이런데 이제 그런 데는 제가 이제 조금 그 국장님 몰래 제가 이제 교통비도 지급해드리고 이제 그럴 때 제가 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 목욕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그리고 애로사항들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이 정말 이제 정말 그게 보람된 일이 너무너무 요양하고 목욕하고 저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양해를 바랄게요. 왜냐하면 저는 방문 요양하고 목욕만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국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하고 목욕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요양에서는 어르신들이 밥을 못 해 먹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동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럼 그런 어르신들한테 요양 선생님을 보내드려서 밥을 해드리고 정말 쓰레기가 막 쌓여있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양 선생님들이 내 부모님처럼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센터장인 제가 또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얼마나 내 부모님처럼 할 수 있도록 또 정서적인 지원도 제가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밥을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가서 밥 준비를 해드리고 청소를 해드리고 또 병원도 못 가요. 왜냐하면 요즘에 자녀분들은 다 떨어져 살잖아요. 사실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병원도 동행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식사도 해드리고 또 목욕 정말 목욕하기 힘들거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팔이 이렇게 못 올라가요. 이렇게 못 올리고 뭐 그런 자기 몸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양 선생님들이 목욕하는 요양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씻어드리고 또 마지막 그 저희가 이제 다 씻어드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참 많아요. 연세가 있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때 참 목욕을 해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있을 때 정말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고
제가 이제 자부를 하거든요. 그거 하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믿음이 있는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 모르시는 어르신들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전해서 영접기도 해서 정말 그들이 평안하게 또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일은 좋은 일이에요. 저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요양원 불안서. 예,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인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졸업과 동시에 지금 송정리에 위치한 뭐 요양병원에 근무해서 그 요양보호사 일부터 시작해서 그 저도 목욕을 저는 이제 그 성차별이다 생각해서 여사님들이 요양보호사 여사님들이 남자 어르신들까지 목욕시키는 병원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이건 정말 안 된다. 보호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건 성차별이고 이거는 볼성사나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어르신들은 내가 그 첫 그 취업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던 병원에서 내가 그 남자 어르신들 목욕을 다 시켜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아마 그 갈래가 돼서 지금은 이제 남자 보호사들이 시키는 걸 알고 있고 저는 그래서 노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실습도 지금 그 벌교에 우리 그 최상민 교수님 작은 자의 집으로 한 달간 보따리 싸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식사 보조며 목욕이며 면도며 이런 걸 제가 다 책임지고 이렇게 그 목욕해주고 이렇게 시원해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내가 그 감사하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 어르신들이 계시고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야 사회복지 정말 이렇게 해볼 만한 일이구나 너무너무 그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그 대상자분들, 노인분들은 그 이용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이 신체가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매랄지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뇌졸중, 중풍, 뭐 파킨슨 이제 이런 병들이거든요. 하고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신체가 부자연스러워서 내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저희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안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어요. 거기 안에 저희가 이제 어르신을 발굴을 하죠. 하면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정말 이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등급이라고 하는 걸 줘요. 그러면 5등급은 치매 등급이에요. 치매가 있고 치매 약을 드신 분들이 5등급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체가 불편하고 또 와상이라고 하죠.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만 지낸 분들 그런 분들한테 등급이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등급이 일단 나오면 이거는 정부에서 나라에서 국가 지원이 85%를 지원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등급이 있으신 분들만 저희 같은 이런 센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이란 거는 그런 등급이 없으신 분들을 찾아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일단 그 등급이 나오게 되면 센터하고 계약을 하게 돼요. 그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이제 목욕을 할 건지 요양할 건지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호자와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이제 그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하면 이 일들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한 달간 일을 하면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집에 가서 요양 선생님들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돈이 저희 센터로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요양 선생님들 급여도 드리고 사무실 운영도 하고 제 월급도 받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양병원 이제 사전 질문지를 받은 게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질문 드릴게요. 처음부터 경력이 없이 병원으로 바로 가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경력이 있으셨던 건지? 저는 이제 그 졸업과 동시에 요양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고 퇴직하고 이제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가서 이제 처음 입사했는데 이제 그 막
잔심부름부터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목욕부터 시작해서 이제 린넨이라고 그러죠. 환자 어르신들 환자복, 뭐 이불, 뭐 이렇게 매트, 베개인조 이런 것부터 시작해 그런 카운터하고 또 이제 기저귀 어머니들 와상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제 기저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 사람당 기저귀가 몇 매 들어간가 한 달 중에서 언제 기저귀를 많이 쓰는가 그 통계도 내고 그런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은 특히 이제 그 가장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놀이교실입니다. 박수 치고 놀아주고 이렇게 노래도 노래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금요일마다 놀이교실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합니다. 놀이방 기계도 있고 주변 이제 지역 가수들도 초청을 하고 난타, 장구, 무용 이제 뭐 각설이 전부 하고 또 이제 그 매달 한 번씩 생신잔치 그 어르신들 그 참 그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생신인데 꽃갈모자 쓰고 선물 받고 그렇게 그 놀아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노래교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그다음에 이제 건강박수 그 프로그램 이제 되게 보면 뭐 이제 그리기 프로그램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 뭐 놀이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 활용했던 거는 노래교실하고 이제 수요 예배 그러고 이제 이렇게 건강박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접목해서 현장에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양보육원에서 사회복지 일은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주로 이제 그 우리 사회복지 일은 주로 뭐 그 프로그램 제가 이제 여기 가져왔습니다만 프로그램 이렇게 그 매달 프로그램을 짜는 거. 되게 보면은 뭐 이제 그 8월 3일 월요일은 미술 프로그램 그림 색칠하기 이병동 4일 날도 뭐 삼병동 이런 식으로 하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놀이 프로그램 컵쌓기 풍선배구 작업 프로그램 뭐 회상하기 말놀이 수놀이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그 어머니나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가장 소통하고 같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일지 작성하고 그런 것들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양병원에서 잠깐 이제 국가근로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제 네네. 많이 생각이 나네요. 풍선배구도 네. 있고 놀이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자격증들은 어떤 거? 저는 자격증이 조금 이제 그 국가 자격증은 뭐 사회복지사 이것도 있으면서 이제 조대에서 그 발급하는 그 6개월 그 NCS 사회복지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조대에서 발급한 문화복지사도 있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뭐 이제 그 심리상담사 뭐 1급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는 것 있고 뭐 신학을 또 부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신학사도 있고 뭐 치매관리사는 따로 이제 그 6개월 공부해서 치매관리사도 했고 장애인 활동보조 또 요양보호사 또 이제 도형상담사 뭐 다문화 상담사 레크레이션을 2001년도에 호대에 다닐 때 레크레이션 땄던 거 이번에 다시 이제 대학원에서 다시 또 복습 한번 또 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포츠 마사지 그다음에 뭐 운전할 수 있는 거는 뭐 택시하고 화물차 이런 자격까지 다 갖추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는 좀 이렇게 그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쉽게 저는 이제 그러거든. 사회복지사 하면 그 현장에서는 자쁘다. 뭐 못한 일이 없어야 된다. 어르신들 잘 섬겨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인 사회복지사가 꿈이었고 좀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2008년 이제 퇴직하고 현재 지금 교수님과 좋은 인연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소통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우리 호남신학대학교 우리 박일영 교수님 만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았던 거는 사회복지는 반드시 상담이 필수가 돼야 됩니다. 상대방 내담자 클라이언트를 마음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욕구 파악을 빨리 해야만이 저 어르신이 뭘 요구하는가 그리고 빨리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복지 상담학공을 너무너무 내 인생 제2의 인생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수님 만난 걸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조금 충분히 오시다 보니까 오버가 됐는데 네, 이제 그러면 마무리로 이제 노인복지를 하고 싶으신 후배들에게 한마디 그리고 마무리 소감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그냥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이제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젊은 학우들이 노인 복지하기 너무 아깝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인생 경험도 하고 또 다른 데서 이제 경험도 많이 쌓고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하면서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50이 넘은 나이에 그 부모님처럼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것, 또 그 노후 마지막을 향해 가시는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드시고 가실 수 있는 그 여정의 길을 준비해 가는데 제가 너무나 큰 보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신 우리 학우님들 얼마든지 시작해도 좋고요. 이 일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거를 다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나간다면 굉장히 보람되고 또 어르신들 마지막 그 가는 인생길에 그나마 노후의 인생에 편안함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누구든지 일을 또 시작한다면 잘 될 거라 믿고 또 도움이 또 필요하다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여러 학우님들 또 후배 학우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제가 공부를 했지만 또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차려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앞에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호남신학대학교 졸업생답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말씀 예, 아무튼 많이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우리 후배님들하고 이렇게 그 마주하는 줌으로 이렇게 그 대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과 하고 빨리 클라이언트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요구 파악을 빨리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필요한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나이 드시면 애들이 돼가니까 고집도 세고 자존감도 상당히 강합니다. 남한테 안 지려고. 그래서 내가 특히 우리 후배님들이나 학우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젊으면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 쪽으로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특히 비율이 센 강주나 서울 이런 데보다는 전라남도 이런 데 신안이나 이런 데 가면 지역 사령관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근무하면 엄청난 대우 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젊었으면 사회복지를 빨리 눈을 뜨고 그랬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눈을 떴는데 했으면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을 꼭 도전해 보고 싶고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우리 이정혜 우리 원장님처럼 센터장님처럼 직접 차려가지고 몸소 어르신을 만나면서 이렇게 사업 수완이 좀 좋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고 노인 복지를 할 때는 가장 부모님이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가족처럼 내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셔야지 마음이 그렇게 와닿은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노인복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 정신이 깃들지 않으면 이 박봉으로 이 어려운 그 현장에서 이겨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내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실 수 있는 마음만 있고 포지션만 가지고 있으면 노인복지 이렇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뭐 재가복지 해도 되시고, 젊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1급도 도전하시고 또 이렇게 그 국가공무원 쪽이나 이렇게 그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도 하시고 해서 학교 사회복지나 병원 사회복지도 엄청 1급만 있으면 좀 대우받고 처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해보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일환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후배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3월 24일에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모시고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텐데,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육원하고 아동보호.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보육원에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박일환 교수님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이전에 했던 영상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자, 또 오늘 하신 것들 다 또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또 복습하시고,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 너무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모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활동 필요하시면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어요.